자, 오늘부터 한 세 번, 네 번 정도 걸쳐서 이 샤를 후리에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생스몽 얘기를 했고 오늘 후리에 얘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 세네 번 거쳐서 나중에 이제 푸르동 얘기를 할 건데 저도 이 강의를 하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이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고요. 또 이 정치 사상 분야에서 연구하기보다는 예컨대 생시몽은 역사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프리에 같은 경우도 역사학 혹은 인문학 하신 분들이 연구를 했어요. 특히 이 생시몽은 그래도 미국 쪽의 논문들은 영어로 된 논문들은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근데 프리에는 그마저도 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뭘 강의를 하는 게 대단히 조심스러운 게 이제 제대로 연구 안 된 분야인데 마치 내가 이걸 뭐 정설처럼 얘기하거나 또 제가 원본을 다 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강의를 하려면 원본을 다 봐야 되는데 그저 번역본 좀 보고 아니면 논문 몇 개를 읽고 얘기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시고 오히려 이럴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생시몽이나 프리의 사상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안 된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향후에 제 후배들이나 동료분들이 이런 쪽을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빈 자리가 있고 조금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해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채워 넣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리에라는 사람은 생시몽하고는 또 좀 느낌이 달라요. 생시몽은 그래도 사실은 굉장히 엄밀성이 있습니다. 산업 체계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 성장을 이루겠는가.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정책 가지고는 왜 안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은 막스한테는 대단히 큰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 현실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얘기했던 예컨대 무슨 관료들이라는 게 경제나 과학을 모르는 관료들이 무슨 그 경제 정책하고 뭐 요즘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아파트 정책하고 이러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과학과 현실 이 경제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 정책에 입안을 해야지 뭐 국회의원들이라고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법 만들어 놓고 이상한 짓 하는 것들 뭐 그거에 대한 비판 전 지금도 또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할 이 프리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그 판타스틱 혹은 유토피아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사람이 죽은 지 이제 한 150년 뭐 200년 가까이 되는데 오히려 요즘 인문학이나 이런 쪽에서 이 사람의 어떤 얘기가 다시 각광을 받아요. 나중에 다시 강의했지만 마르쿠제가 썼던 에로스와 문명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 디오니소스의 노동 같은 이런 책들을 보면 사실은 이 사람이 했던 그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좀 황당하다고 했던 여러 가지의 어떤 제안들이나 분석들이 오늘날 21세기 이른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상당히 의미를 주고 있다. 난 그런 의미에서 프리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은 뭐 생시몽도 그랬지만 대단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리옹에서 상업으로 돈을 벌어서 정착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 대혁명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반란군에 가담했다고 대단히 이제 곤혹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저희 부르주아 혁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상적으로 왜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를 알게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적인 혹은 개인사적인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상업 그러니까 소위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다 뺏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뭘 보냐면 이 소위 파리에서 음? 사과 한 개 값이 리옹에 오면 사과 100개 값이 된다. 음. 이게 도대체 같은 사과라고 하는 게 어느 지역에 가면 비싸지고 어느 지역에 가지 않으면 싸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유통 문제, 뭐 소비의 문제 이런 걸 비판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은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이 프랑스 혁명의 어떤 경제적인 구조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잘 살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수리에가 보기에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사람들도 빈곤하게 한다는 겁니다. 산업주의 병폐란 말을 써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 아니에요? 60년대, 70년대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자고 뭐 그런 기치 안에 새마을 운동도 하고 근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뭐 난 그
뭐 대단히 민감한 문제지만 박정희 시대 때의 그런 산업화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50년이 지난 후에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어떤 빈부격차와 경제적인 모순, 이걸 뭐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결국 그건 산업주의의 폐해라는 거죠. 나는 그거를 이미 그 프랑스 혁명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산업주의가 완전히 그 국권이 자리 잡지 않았던 1820년대 30년대에 후리에라는 사람이 이런 예견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천재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산업주의 명패를 지적했던 후리에의 어떤 사상의 핵심이 뭔지를 곧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 썼던 책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이렇게 두 권 정도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요 책부터 얘기하면 요 책은 앞에 부분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네 가지 운동과 일반적인 운명에 대한 이론이에요. 요건 서론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네 가지 운동과 일반적 운명의 책이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 요 책에서는 그거를 맨 앞에 한 4, 50페이지로 번역을 했고, 그다음 뒤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는 1827년에 나온 책이야. 20년 후에. 그다음에 그 앞에 이제 가정적 농업적 협동사회 개론이라는 걸 썼고, 그다음 맨 나중에 요거 뭐 지난번에 생스봉 얘기할 때 썼던 텍스트인데 여기 보면 산업적 협동사회 신세계라는 책을 쓴 겁니다. 제가 보기엔 뭐 압도적으로 중요한 텍스트는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제 요 책도 뭐냐면 이 사람이 정념, 사랑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 왜 그게 이렇게 중요한지를 밝히는데 요 책도 재미있다. 뭐 특히 이 사람이 썼던 이 서론격으로 썼던 앞에 그 네 가지 운동과 일반적인 운명에 대한 이론은 뭐 우리나라의 지금 한국의 학문이라든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 학문적인 흐름에 대한 비판서로도 읽을 만한 책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면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 활동이라는 게 이제 워낙 생스몽이라는 사람이 제자들 그 큰 일을 많이 해서 사실 후리에도 조금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줬나를 볼 텐데, 사실 뭐 아주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슨 1848년 꽁시대랑이라는 사람이 후리에, 원래 이 꽁시대라는 사람은 그 생스몽하고도 같이 작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꼭 반드시 후리의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내각의 론으로 들어가서 경제정책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꽁시대랑이라는 사람이 무슨 최저임금 같은 거 주자 이런 제안도 해요. 그게 사실은 다 후리에에서 나오는 건데, 최저임금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 나오는 왜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돈 주고 무슨 국민들에게 기본급 주자는 그런 아이디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디어를 후리에가 얘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책적으로 실제로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꽁시대랑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당대의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최저생계비 주자, 뭐 국민 기초생활비 주자 이런 얘기하면 요즘은 그래도 좀 익숙한데 한 10년 전만 해도 뭔 소리 하는지, 왜 사람들한테 돈을 공짜로 줘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게 150년 전에 이미 그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정책으로도 채택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상력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정치 사상이라는 게 구체적인 경제 정책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상상을 피면 그 상상을 실현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프리에의 정치 사상은 대단히 너무 자유분방해서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 읽어도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 정책적인 함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제가 이번 강의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자, 그래서 뭐 제자들 뭐 여기 영국에도 뭐 도어티라는 사람이 있었고, 뭐 그다음에 브리스베인이라는 미국 사람들 있어서 책도 내고 해서 사실은 이 영미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생스만 못지않게 후리에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 우리도 뭔가 좀 해보자 그런 뜻을 강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 사람의 입장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이 산업사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논리에는 찬성하나 그것이 사람들을 빈곤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양극화가 지나치게 심해졌다. 그 다음 재밌는 게 뭐냐면 여성의 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혁명의 논리에. 그런 의미에서 프리에를 무슨 여성운동의 어떤 선구자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나중에 이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에서 보면 결혼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적 생활을 강조하는 부분도 나와요. 지금 읽어도 과연 저게 가능할까? 뭐 예를 들면 폴리가미 같은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대로 보면 대단히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꿈꿨던 건 뭐냐면 여성의 평등, 여성적 평등을 얘기했다. 그건 사실은 지금 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선구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면 그 이 사람이 하고 있던 중요한 얘기의 요점은 뭐냐면, 계몽주의가 얘기했던 어떤 도덕, 사회적인 통합의 기조로 도덕,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계몽주의에서 가장 사회 결합의 토대로 얘기했던 도덕, 그 칸트 생각하시면 돼요. 너의 행동이 입법적 준칙이 되도록 행동하라. 근데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프리 얘기는 뭐냐면, 정말 사람이 그렇게 어떤 의무나 도덕감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그 소위 계몽주의자들의 도덕, 뭐 법질서, 뭐 이런 거가 사실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을 억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본성을 억압하는 사회는 결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뭔데? 그건 정념,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책 내가 왜 여러분들 다 읽지 않아도 이 네 가지 운동과 일반적인 운명에 대한 이론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치 그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그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물리학의 법칙이죠. 이 세상 자연이 이루어지는 법칙 아니에요. 나는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감정 운동의 법칙을 발견하겠다. 그래서 이 책을 쓴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좀 광기가 어린, 내가 뉴턴에 해당되는 천재야, 뭐 내 천재 사상가, 이런 얘기를 자랑삼아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부르주아 학문들이 여기 뒤에 보면 뭐 부르주아 학문들이 맨날 뭐 이성이 어쩌고 뭐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남이 쓴 거 읽어서 뭐 한 권 읽고 두 권의 책을 쓰고 쓸데없는 소리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인간의 감정에 대한 법칙을 쓰려면, 공부하려면 열정적인 인력이란 말을 써요. 열정적인 인력을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책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치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과, 만유인력이란 말은 이제 서로 당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열정의 인력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찾겠다는 거. 재미있죠. 그리고 상상력이 굉장히 발랄하죠. 난 기발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 논리적으로 뭔가 엄밀하지 않아도 그거 상당히 재미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칸트도 비판하지만 또 막스도 비판하는데,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막시즘의 한계, 사실은 막스를 비판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 후리에를 통해서 막스를 후대 사람이 비판한 거죠. 왜냐면 시기적으로 보면 막스보다 한참 앞선 사람이니까. 이 프리에라는 사람이 왜 그 막시즘에 대항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주의적인 얘기를 했냐면, 마르크시즘 안에서는 프롤레타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사회혁명의 중요한 운동에 앞장선 사람이고, 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지금 같은 프리의 논리로 얘기하면 프롤레타리아들 사이에서는 도덕이라는 게 정말 작동했느냐? 또 막스는 뭐라고 했냐면,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진정한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갖기 어렵다고 했단 말이에요. 특히 후반에 가서 그 소위 페티시즘의 사회에 보면 자기가 물건을 사고 하는 것이 다 물건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는 것이지 내가 진정한 의미의 욕구를 아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노동자는 진정한 그 사회가 뭔지, 올바른 정의로운 사회가 뭔지, 올바른 도덕이 뭔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르크시즘이 얘기했던, 막스와 그 후대에서 막시즘이 얘기했던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의 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오히려 안 맞는 거죠. 또 실제로 우리가 소련 사회주의 붕괴를 목도했고, 이미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중국 사회를 우리가 뭐 공산사회인지 자본주의와 혼합사회인지 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순수한 의미에서 공산사회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경험했던 사회에서, 그런 막시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어떤 사회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걸 고민할 때, 막시즘을 넘어서자고 할 때, 사실은 지금 이 질문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뭐 서론격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두 번째는
결혼제도 비판, 아까 여성 문제인데 결혼제도 비판도 사실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면 지창금 제도라는 게 있었대요.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거. 그러면서 이 출산, 마치 결혼이라고 하는 건 출산을 위한 것처럼 이 치부되는 당시의 결혼관. 지창금이라는 건 여자가 돈 없으면 결혼도 못 한다는 거, 여자에 대한 불이익이고, 여자는 마치 무슨 아이를 낳는 어떤 수단과 같은 그런 그 사회적인 풍속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적인 억압 뭐 이런 거를 좀 비판했다는 의미에서 결혼제도 비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 또 교육제도와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도덕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계몽주의자들 특히 칸트 같은 사람은 사람들을 열심히 읽히고 책 많이 읽히고 해서 똑똑하게 뭐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일단 남성 위주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성주의 해방하고 조금 연결되는데, 남자들이 아버지가 특히 뭐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떻게 여자를 뭐 이렇게 무슨 유혹하고 뭐 어떻게 여자를 다루고 이런 걸 가르치는 아주 남성 위주의 왜곡된 교육이고, 그다음에 뭐 하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이상한 소문 듣고 사람들이 삐뚤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교계를 위한 뭐 기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귀족들 사회에서는 사교계 나와서 여자를 만나고 연애를 하고 그랬던 시기니까 어떻게 여자한테 접근하고 어떻게 유혹하느냐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반항심을 갖게 되고 오히려 비도덕적인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산업사회가 오면서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 후리에가 뭐라 그러냐면, 야, 대중교육이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범죄들은 많이 생기니? 결국 교육이라는 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나는 사실 이런 식의 지적도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주는 영향이 크다고 봐요.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한국 사회가 뭐 학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교육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의 일선에 있는 교수로서 평생 대학에서 살아온 나로서는 학생들이 점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다음 공부하고 싶은 열정도 없어지고. 근데 학생들은 점점 학습 부담은 많아지고. 이게 도대체 불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중에 또 한마디 강의를 하겠지만 프리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 적성에 맞는 것만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만 시키라는 거예요. 저는 대학 강단에서 늘 그런 얘기하고 이번 그 강연 이 화면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인문사회 공부라고 하는 건 어차피 이게 직장 취직이 잘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억지로 시켜서 공부를 해라 하는 거, 난 참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정말 직장을 갖기 위한 기술 교육과 이런 인문사회 교육을 어떻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가르쳐야 될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정치학 공부를 하겠다, 철학 공부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장학금 주고 해라. 그렇잖아. 이거 이게 직장 취직이 안 되는데 이걸 하겠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니까 이거 차라리 장학금 꼭 받게 하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무슨 법학, 의학, 경영학 이런 거, 공학 뭐 이런 거는 돈을 많이 벌고 돈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문대학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도 법학 전문대학, 의학 전문대학, 뭐 경영학, 경영 전문대학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거는 프랑스나 미국에서는 돈을 많이 받아요. 장학금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치 철학을 가르치는 과목이나 의학이나 무슨 경영학을 하는 과목을 똑같이 장학금 제도를 똑같이 편성하고 배분을 한단 말이에요. 난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지나가는 일이 얘기하는 건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정이 맞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키워주는 거고, 오히려 하고 싶지 않은 자유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필수 과목이 많고 어릴 때부터 해야만 된다고 하는 공문이 많아서 오히려 사람이 비도덕적이 되고 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프리에는 그렇게 산업주의 비판하고 도덕 비판하고 여성주의 어떤 결혼제도 비판하고 교육제도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열정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 열정은 어떻게 발휘돼요? 마치 축제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막 뛰어놀듯이 그런 거를 항구적으로 늘상 발휘할 수 있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 제도가 뭐냐면 바로 팔랑스테이라고 하는 겁니다. 팔랑스테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나스테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수도원이라는 얘기죠. 모나스테이라는 게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팔랑이라는 건 로마 시대 때 군대의 이름이에요. 군대처럼 사람을 배치한다는 의미에서 팔랑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스테르, 수도원에서 말하는 모나스테르를 합친 말이 팔랑스테르입니다.
이 팔랑스테라는 말은 사실은 라블레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소설에 가르강튀아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델이래요. 거기에 나오는 무슨 그 텔렘 수도원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착한 사람만 받아들여 가지고 그 소설 안에서 규율을 지키고 정결하고 뭐 행복하고 뭐 복종하고 그렇게 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묘사가 돼 있대요. 근데 이제 이 그 프리에는 그 소설에 나오는 텔렘 수도원의 모델을 좀 바꾸죠. 어떻게?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막 2시간에 한 번씩 바꾸고 열정을 키우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뭐 이렇게 해서 항상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팔랑 스테이트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 그다음 거기에서 발휘되는 열정은 뭔지,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